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보며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엠플러스라는 종목, 그 다음에 두산퓨어셀이라는 종목, 두 종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우선 엠플러스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엠플러스라는 종목은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설비죠. 네, 그 중에서 특별히 파우치형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장비, 그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고요. 주로 SK이노베이션에 많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주가도 좀 연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 실적에 대한 변동사항을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올해 작년 2020년의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 올해 2월 9일 날 그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됐죠. 보시는 대로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그다음 EPS는 521억, 그다음에 매출액은 1,585억. 기본적인 컨센서스 대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였다. 그죠? 컨센서스 90이고 EPS는 436원, 그 다음에 매출액은 1,480원인데요. 뭐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좋은 실적을 보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컨센서스 대비 좋은 모습을 보였다. 2019년 대비 약 195% 정도 전체적으로 성장성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변동액도 641% 정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정말 장사를 잘했다, 영업을 잘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올해 2021년, 2022년에 이제 실적이 중요하겠죠. 올해는 약 164억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약 82% 정도 성장성, 아주 큰 성장폭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EPS도 521원에서 1147원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163% 정도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도 1585억에서 1880억으로 약 한 27%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그 다음에 2022년도 196억, 그 다음에 EPS는 1262원, 매출액 2200억으로 2021년 올해 대비 약 16%의 성장을 보이기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증가폭은 조금 많이 줄어드는, 쉽게 말해서 성장성이 많이 줄어드는 58% 감소하는 부분을 보이죠. 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치평가 한번 살펴보면은 올해 지금 약 0.14 정도 가치평가가 나오고 있죠. 가치평가라고 하는 것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높으면 고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보다 낮으면 우리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0.5보다도 더 낮은 기준으로 수치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아주 이제 과대 저평가, 좀 침체가 좀 심한 그런 부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0.14라고 하는 수치를 보면 0.5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의 실적을 놓고 본 지금 현재 가격은 상당히 저평가에 들어가 있다.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여력, 물론 올해의 이 실적들이 그렇게 달성이 된다는 가정에서는 지금 현재 가격은 저평가며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바로 최근에 이 배터리에 대한 논란이 지금 불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서로 기술을 뭐 유출했니 아니니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LG화학이 우선은 조금 더 좋은 유리한 고지에 있는 듯 하다가 또 최근에는 또 SK이노베이션이 또 약간 더 좋은 뉴스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 복스바겐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앞으로 자기들은 이 파우치형 2차 전지보다는 각형 2차 전지를 전체 한 80% 수준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중국에 지금 주로 그 각형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그 중국의 업체들에게 물량을 받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자기들이 유럽에다가 실질적으로 공장을 지어서 직접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 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큰 논란이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주로 LG화학,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삼성 SDI가 이 배터리 제조 3사라고 이제 큰 틀에서 놓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삼성 SDI는 조금 각형에 가까운 그런 배터리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이 두 회사는 상당수를 다 파우치형 2차 전지를 제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에 앞으로 성장성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앞으로 큰일 난 거 아니냐, 뭐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의 전자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도 있고 해석들도 지금 생겼죠. 3월 중순, 3월 16일인가요? 그때 이제 복스바겐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 복스바겐이라는 자동차 회사가 왜 크게 논란의 중심에 설 수 있냐면 지금 그래도 기본적으로 전기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테슬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볼 수 있는데요. 테슬라에 이어서 2위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다. 물론 뭐 앞으로 지각 변동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2차 전지를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 중에 2위가 바로 복스바겐이기 때문에 이 복스바겐이 주로 공급을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 바로 LG화학 또는 SK이노베이션의 파우치형 2차 전지를 납품을 받아서 자동차를 생산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각형으로 간다고 해서 당장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한 순차적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지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각형 배터리와 그 다음에 이 파우치형의 차이가 뭐냐? 이 부분이 좀 해석에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겠죠? 이 파우치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형이라는 배터리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형이 있습니다.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늘 보는 1차 전지 있죠. 배터리, 그죠? 조그만 건전지. 그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생긴 거죠. 이거 뭐 원통형이라고 하고 원형이라고도 하는데 이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지금 어디서 많이 사용하고 있냐면 바로 테슬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전자 2차 전지의 형태입니다. 주로 이제 파나소닉에서 많이 생산을 해서 거의 대부분을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공급받고 있는 이 원형이 테슬라가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업체다 보니까 원형이라고 하는 그 2차 전지의 형태가 원래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배터리 형태가 다른 이제 2차 전지를 통해서 이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 여러 자동차 메이커들이 각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형으로 그 시장 점유율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도 현재로 마켓쉐어로 보면은 각형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50% 이상을 이 각형 배터리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각형 배터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 외에 이제 또 많은 후발 전기 자동차 회사들이 나오고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에서 이 주로 파우치형을 많이 생산하고 또 이 납품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 파우치형의 그 점유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한 2, 3년의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 파우치형의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고요. 각형의 성장성이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성장성이보다 마켓쉐어죠. 마켓쉐어 점유율이 파우치형은 상당히 증가하는 폭이고 각형은 상당히 감소하는 편. 쉽게 말해서 각형의 자동차 배터리가 파우치형으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들로 계속 이렇게 연출이 됐거든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강하게 영업을 펼쳐왔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뭐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지금 다 뭐 미국에도 공장을 많이 이제 이렇게 정설하고 있고 유럽에도 정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원형도 지금 테슬라 덕분에 버티고는 있지만 원형은 점점 퇴출의
어떤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결국에는 파우치형과 각형의 싸움인데 이 각형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던 이런 지금 시장 추세에 복스바겐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복스바겐이 그래도 2차 전지 자동차를 전기차를 생산하는 전 세계 2위 업체다 보니까 복스바겐이 각형으로 바꾼다면, 지금 이제 파우치형에서 각형으로 바꾼다면 결국에는 이 각형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에 좀 타격이 올 수 있다. 대한민국의 2차 전지 제조업체들에게 타격이 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엠플러스는 이 파우치형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장비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생산하는 장비 업체가 아니라 2차 전지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장비들을 주로 SK 이노베이션에 주로 많이 납품을 했다. 또 더더군다나 지금 SK 이노베이션은 미국에 크게 공장을 정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저는 상당히 높게 봤다. 그래서 많은 엠플러스의 장비들이 SK 이노베이션의 미국 공장이나 또 유럽 공장에 많이 이렇게 납품이 될 거라고, 뭐 뻔한 거잖아요. 공장을 정설한다는 말은 그만큼 장비가 필요할 거니까요. 생산 장비가 필요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 엠플러스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었고, 또한 이 실적들도 지금 그죠? 상당히 좋은 모습을 여전히 컨센서스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1, 2년만큼은 이 엠플러스에 대한 종목의 성장성은 좀 보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보를 만난 거죠. 그죠? 네, 비보를 만나다 보니까 이 엠플러스 종목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성, 미래성이 상당히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건 충분히 먼 미래 가치의 어떤 내용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 과연 그렇다면 이 복스바겐이라는 회사가 정말 계속 그 각형 배터리로 바꿀 것인가? 그죠? 물론 자기들이 발표했기 때문에, 또 자기들의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각형으로 가겠죠. 약 80%의 물량을 각형으로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글로 가긴 할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각형을 주로 납품하는 업체가 바로 중국 업체들인데요. 저는 이 중국 업체들의 이 각형 배터리의 수준이 어떨까를 한번,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나중에 품질적인 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산 단가가 되게 낮습니다. 지금 2차 전지의 가격이 사실은 전기차의 거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할 수 있는 금액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2차 전기차를 이렇게 구입하려는 망설이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인프라가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유소처럼 곳곳에 기름을 주유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충전하는 시설, 그죠?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충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곳곳에 이게 인프라가 있다면은 자동차가 배터리가 많이 소모되면 또 충전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곳에 가서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으니까 아무래도 주행거리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전기차의 가격입니다. 같은 품질 수준의 자동차를 놓고 본다면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요.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가격을 다운시켜서 일반 소비자들이 살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이 되는 거지, 사실은 같은 수준의 자동차의 어떤 내구성이라든지 또 편의 장치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 보면 사실은 전기차가 훨씬 많이 비쌉니다. 그 전기차가 비싼 이유가 바로 이 배터리인데요. 이 배터리에서 이제 가격을 얼마나 다운시키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기차가 대중화될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근데 이 각형이라고 하는 이 배터리는 제조 단가가 이 파우치형보다는 좀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그 저렴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각형은 공정 단계가 짧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배터리이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용이하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훨씬 더 싸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파우치형이라고 하는 배터리는 자동차의 형태에 따라서 디자인을 용이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L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플랫한 모양을 꺾어서 쓸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자동차의 디자인에 맞춰서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어떤 규격화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지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생산 공정 단계도 각형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공정 단계가 더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파우치형이 당연히 각형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더 비쌀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우치형을 선호하고 인기가 더 올라가는 이유는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라고 하는 게 앞으로 상당히 다양한 디자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차는 승객들이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운전 공간 또는 승객 공간이 있고 그 앞에 엔진룸이라고 해서 그죠? 우리가 뭐 본네트 그러잖아요. 그 안에 엔진이 꽉 들어차 있는 엔진룸이 있고 뒤에 트렁크가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런 식의 그림으로 자동차를 그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디자인은 상당히 자동차에 전통적으로 이 디자인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로 간 거죠. 왜냐하면 엔진이 여기 탑재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기차는 주로 기본적으로 이 자동차의 바닥에 그 배터리를 깔게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구동 장치만 연결하면 되는 그런 수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플랫폼을 깔고 거기에 자동차에 스킨을 씌우는 그런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차의 모양은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또 어떤 식의 전기차 모양이 나올지 어떤 식의 편의성을 가진 전기차가 나올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또 하나의 전략의 한 방법이 되겠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려고 할 거고요. 또 훨씬 더 많은 편의 장치를 집어넣고 거기에 맞게끔 쉽게 말해서 자율주행하고도 연결이 된다면 뭐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서 누워서 갈 수 있는 그런 장치까지도 그런 편의성까지도 고려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이 자동차 형태가 지금처럼 획일화되어 있어서 규격화된 각형 배터리를 고집할 상황은 아니다. 당장은 많은 자동차를 보급하는 또 현재 엔진차가 전기차로 이동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각형으로 가면서 생산을 좀 늘리고 대중화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이 각형같이 규격화된 것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파우치형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우치형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도 가격이지만 바로 안정성 부분인데요. 안전성이 좀 떨어진다. 우리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왜 뭐 전기차 우리 현대 뭐 전기차의 리콜 사태가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의 안전성, 쉽게 말해서 화재가 날 확률이 높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실제로 화재가 났었기도 했고요. 물론 화재는 꼭 이 파우치형에서만 난다는 건 아닙니다. 각형에서도 났고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원통형이잖아요. 원통형에서도 화재가 나요. 하지만 이 세 개 각형과 원형과 파우치형의 이 세 가지 모델을 비교했을 때는 파우치형이 가장 안전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체들이 그러한 여러 가지 안전성을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더 좋아지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안전성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더 효율적으로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의 기술이 나오는 거죠. 계속 그 문제가 됐던 부분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발전되기 때문에 이 안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각형 또는 원통형에 비해서 그렇게 큰 격차가 생기지 않을 만큼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가격만 낮출 수 있는 부분으로 갈 텐데요. 이 배터리라는 것도 지금 모양이 파우치형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각형도 있고 하지만 이제는 그 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떤 식으로 더 효율적인 배터리로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그죠? 뭐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이제 대세로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그쪽으로 기술을 집중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뭐 양극, 뭐 음극 나눠서 그 안에 전해질을 넣고 이런 식으로 약간 액체 상태의 어떤 그런 배터리라면 뭐 정확하게 액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거에 비해서 전고체 배터리라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양극과 음극의 어떤 전해질 이런 구성이 아닌 또 다른 획기적인 배터리의 모양으로 간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게 각형이냐 파우치형이냐는 그 모양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는 어떤 식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지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SK이노베이션, LG화학의 기술력이 분명히 배터리 쪽에 중국보다는 훨씬 앞서다.
앞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조선업이 있었잖아요. 이 조선업이 결국에는 상당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죠. 우리나라 조선이 반도체, 자동차, 조선 3대 산업의 핵심 그 산업이었잖아요. 근데 조선업이 상당히 힘들어졌던 이유는 바로 이 중국의 출현이죠. 중국이 조선업을 국가의 엄청난 지원을 안고 상당히 저가로 조선업체의 조선업계에 진출을 하면서 많은 수주가 우리나라의 조선업부에서 중국의 조선사들로 물량이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수주량이 뭐 현저하게 중국으로 몰리면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마치 사실은 조선업 하면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이 조선업을 크게 큰 산업으로 끌고 갔던 그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이 조선업에 대한 내용들을 다 뺏겨버렸죠. 그죠? 우리나라가 수주를 거의 다 휩쓸어 오다시피 해서 일본이 조선업은 거의 사양 산업으로 들어가게 됐죠. 물론 일본의 조선업도 지금도 없어진 건 아닙니다. 상당히 고부가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첨단 조선 쪽으로 지금 이렇게 방향이 틀어졌죠.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과 경쟁을 가장 심하게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지금까지는 좀 저가의 그런 조선을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영향을 집중했다면 지금은 이제 고부가가치선 거죠. 뭐 LNG선이라든지 이런 고부가가치선 쪽으로 지금 자꾸만 기술을 그쪽으로 더 늘리면서 중국과 기술 격차를 계속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무조건 싸게 만들다 보니까 물론 수주량은 많이 뺏긴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품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어떤 어떤 게 나오냐면 결과론적으로 중국의 배가 조금 품질이 떨어진다. 싼 건 맞는데 품질이 떨어진다는 쪽에 대한 인식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저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진이 별로 안 나는 산업을 계속 끌고 갔던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조선업을 죽이고 그 물량을 전부 다 중국이 가져와서 한국의 조선업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중국이 그 물량을 다 차지하고 독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 중국이 독점적 효과를 누리면서 살아남게 되는 그런 쪽에 치킨 게임을 한 게 된 건데 한국의 조선업이 생각보다 잘 버텨줬어요. 발빠르게 점점 고부가가치선 쪽으로 그 생산의 방향 목표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계속 저가의 수주를 받고 저품질의 배를 만들다 보니까 선주들의 인식이 중국의 조선보다는 다시 한국의 조선으로 돌아오는 회귀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조선업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조선업이 아주 갈 방향은 많죠. 더 높은 고부가가치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여전히 예를 들면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못 만들거든요. 그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독일 같은 유럽에서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그죠? 그런 기술력이 아직까지는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도 조선업이 살아 있고요. 일본에도 조선업이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걔네들은 물량의 어떤 그 수주량보다는 더 고부가가치, 배 한 대를 만들더라도 더 고부가가치를 얹어서 더 많은 마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으로 승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일본이나 유럽 같은 그런 나라의 트렌드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기술의 집약화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또 고부가가치의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만들어서 중국과의 기술적 격차를 더 벌려내야 된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 품질적으로 많이 실망한 그런 선주들이 다시 한국의 조선업으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다시 인식이 바뀌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기차 배터리 또한 지금은 중국의 각형 배터리가 저렴하고, 그죠? 또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캐파를 갖고 있다. 각형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의 생산량에 비해서 훨씬 많은 캐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캐파에 대한 부분, 또 이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을 현재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기술에 대한, 또 품질에 대한 나중에 어떤 격차 또는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분명히 조선업과 같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나라로서는 다시 중국이나
또는 다른 외국에 뺏겼던 그런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을 다시 우리나라가 찾아올 수 있다. 그게 물론 전제 조건은 확실하게 더 앞서갈 수 있는 기술력을 만들어내는, 쉽게 말해서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하는 고부가 가치의 배터리 쪽으로 빨리 전환하고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초격차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발이 빠른 편이에요. 물론 지금 각형 배터리로 이동한다는 복스바겐의 발표 때문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생산 업체들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대부분 파우치형을 만들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그럼 우리도 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삼성 SDI가 각형을 만들고 있는데 삼성 SDI의 그 캐파는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고민이 될 수 있는데요. 그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하는데 보통 뭐 적게는 2년, 길게는 3년, 4년 이렇게 걸린다 그래요. 그럼 지금부터 각형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각형을 기술적으로 못 만드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각형은 파우치형보다 훨씬 쉽다 그래요. 그래서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걸 생산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3년, 4년이 걸린다. 그러면 그때에 나중에 복스바겐의 정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고요. 물론 뭐 기본적으로 복스바겐만 각형으로 가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지금 머세디스 같은 경우 또 GM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 쓰거든요.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파우치형을 쓰고 있어요. 각형을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걔네들이 물량이 그걸로 끝 이렇게 되면은 이때 정설해버린 각형의 공장은 또 잘못하면 투자를 잘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그냥 중국에다가 맡기고 중국의 품질을 맛봐라. 나중에 중국의 품질을 인식하고 다시 한국의 파우치형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꿋꿋이 버틸지, 또 앞으로의 생산의 라인이 어떤 대량 생산에 대한 어떤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한 대 한 대의 다양한 디자인에 따른 다양성을 만들어서 갈 것인가, 자동차 메이커들이 상당히 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변수들이 많은데 이 변수들은 지금 당장에 일어날 변수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당장이라고 하는 건 최소한 앞으로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수를 지금 너무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에 접근해 본다면 엠플러스의 이 실적 전망들을 최소한 올해 내년까지는 한번 믿고 가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다. 그런 접근으로 한번 가보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엠플러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배터리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뭐 대부분 뭐 또 아시는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뭐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저는 사실 이 엠플러스라는 종목을 상당히 좋게 보고 기대를 많이 했던,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사태가 탁 터지고 나서 저도 상당히 많은 실망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꼭 그렇게만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다. 어차피 이 엠플러스라는 종목을 앞으로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일단은 가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런 식의 장기 투자는 아니거든요. 계속 실적을 확인해가면서 그때 최소한 분기별로 실적을 확인해가면서 앞으로 더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그만 내릴 것인지를 판단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가 문제나, 오히려 지금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가격이 많이 조정을 받아서 저렴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 잠깐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제가 지금 보시면은 엠플러스의 주간 차트인데요, 주봉 차트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 상당히 많이 가격의 하락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지금 거의 이제 석 달 동안 계속 쉼없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큰 폭의 하락.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 40%, 30% 정도 이상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면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아까 SK 이노베이션의 이 엠플러스가 많이 납품을 한다 그랬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위에 있는 노란색 선이 SK 이노베이션의 주가 차트고요.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엠플러스의 주가 추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SK 이노베이션이 상당히 1월달, 2월달 우리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좋은 성장을 보였죠, 그죠? 작년 11월부터 거의 4개월 연속 계속 거의 강한 성장성을 보였는데, 엠플러스는 뭐
12월 달부터 좀 따라가긴 했어요. 따라가긴 했지만 뭐 SK 이노베이션만큼의 큰 성장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죠? 그러다가 M 플러스가 먼저 하락세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SK 이노베이션은 뭐 LG 화학과 배터리 분쟁에 대한 내용들 또 복스바겐의 배터리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갑자기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다시 강한 반등세를 요 최근에 며칠 동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엠플러스도 물론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SK 이노베이션에 보다 기본적으로 그 증가의 퍼센테이지 변동성이 훨씬 적어요. 보통 이런 대형주가 중소형 중형주에 비해서는 분명히 변동성이 훨씬 더 적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대형주가 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이런 소형주가 사실은 더 주가의 변동성이 좀 더 적은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이 시점을 잘 보시면은 하락한 시점이 M 플러스가 훨씬 먼저예요. 1월 중순부터 M 플러스는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은 2월 거의 초순경까지는 상승을 계속 이루다가 이제 무너졌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때는 이제 주로 LG 화학과의 분쟁, 그다음에 3월 15일 이후부터는 이제 그죠? 그 복스바겐에 대한 어떤 또 상황들이 발생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M 플러스의 하락을 자세히 지켜보니까 어떤 또 이슈가 하나 있냐면 바로 추가 상장에 대한 그러니까 그 주식이 계속 더 추가 상장되고 있어요. 추가 상장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 주가의 그러니까 주주 가치가 점점 희석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물량들이 이렇게 주가 하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부분 이외의 부분으로 빠지고 있는 부분이다. 네. 제대로 그렇게 큰 상승도 못 보여준 상태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살 수 있는 저렴한 구간으로 접어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적정 주가를 지금 이렇게 한번 산출을 해봤고요. 적정 주가를 지금 이렇게 산출을 해봤는데 적정 주가는 제가 이제 주간 차트에서 위치를 한번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간 차트 상에 2021년에 적정 주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이 지금 2021년 실적을 끌어왔을 때의 올해의 적정 주가 하단 밴드입니다. 적정 주가는 제가 적정 주가 라인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단 밴드, 그 다음에 하단 밴드를 만들어서 보통 주가가 그 안에 밴드에서 움직인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제가 이 적정 주가를 이렇게 분석하고 또 그 위치를 이렇게 한번 조율해 보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적정 주가 2021년 올해의 적정 주가인 하단 밴드 밑에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수준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점선 라인이 2020년 작년도의 적정 주가 하단 밴드고요. 여기에 19,840원이 2020년의 적정 주가의 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840원까지는 가주는 것이 2020년에 실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거였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고점으로는 타치를 한번 했었어요. 타치를 하는 걸로 갔는데 중요한 건 이 적정 주가로서 적정 주가가 그냥 고점이 돼버리고 다시 주가는 밀려버렸거든요. 그죠? 주가는 밀렸다가 재차 반등을 시도했지만 또 다시 지금 대밀리는 그런 하락 파동을 만들고 있는데 자, 그만큼 2020년에도 실적 대비 주가가 충분히 올라가주지 못했다. 아까 우리가 SK이노베이션이랑 비교 차트를 봤는데 SK이노베이션보다도 훨씬 상승을 못해줬던 그런 소형주가 돼버렸다는 거죠. 소형주의 변동성이 훨씬 더 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적정 주가 하단 밴드에 이렇게 있는 상태보다도 가격이 더 낮게 형성되면 이거는 물음표를 달아야 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다. 이건 회사의 실적하고 상관없이 뭔가 다른 이슈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하단 밴드 이하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다. 물론 뭐 굳이 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걸 그 내용을 이유를 찾아보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 상장 물량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뭐 바우치형이냐 각형이냐 그런 어떤 배터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고 그죠?
그런 부분 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의 하락 또 심지어는 엠플러스를 커버하고 있던 정권사가 원래는 한 두세 군데 됐는데 지금 한 군데로 줄어버렸어요. 사실은 한 군데도 제대로 리포트를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커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애널리스트들도 이 불확실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무슨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쉽게 말해서 커버를 안 한다는 거죠. 커버를 안 하는 종목이 돼버리면 깜깜한 상태, 깜깜이로 주가 전망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회사의 실적을 전망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데이터로 결국에는 기술적인 접근으로밖에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기술적인 접근으로 가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고 뚝심 있게 이 종목을 길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온다는 겁니다. 항상 분기별 실적만 체크하고 가야 되는 한계가 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주가의 가격으로 봤을 때는 좀 좋은 위치가 아니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상승으로 지금 추세를 바꾸고 있죠, 그죠? 네, 분명히 추세를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일간에 해당하는 상승의 부분이 주간으로 잘 전달이 됐다. 최근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한 3일 정도, 4일 정도 다시 에너지 차트, 그러니까 일간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측면으로 주가는 막 그렇게 떨어지진 않는데 일간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조금 하향하는 분위기로 지금 어저께, 그러니까 목요일 날 데드를 발생시켰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죠? 왜냐하면 주간이 어느 정도 상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간 스토캐스틱이 하락의 모습을 보이면 제가 말씀드리죠. 데드가 난 3일째부터는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 3일이 되면서 여기 50 이하로 떨어질 때부터는 그죠? 뭐 이게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아주 심하게 10 밑으로 떨어질지 20 정도에서 반등할지 30까지 떨어지고 반등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물량을 모아 나갈 수 있는 자리는 충분하다. 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분명히 저평가 국면이었고 아까 가치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죠? 가치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0.14 제가 0.5보다는 훨씬 더 낮은 현재 가치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재는 현재 실적 전망으로는 분명히 싼 편이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급하지 않게 물량을 모아갈 수 있다. 왜 급하지 않게 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자 일간 차트인데요. 일간 차트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레벨단이 하나 있었고요. 그죠? 레벨단이 있었는데 레벨 다운을 한 겁니다. 레벨 다운을 시작했고 레벨 다운이 마친 이후에 지금 레벨 스테이 구간이죠. 현재는 레벨 스테이 구간이기는 하지만 제가 파란색으로 칠했다시피 레벨 다운 이후에 그런 레벨 스테이 구간이기 때문에 3층, 2층, 1층을 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전히 침체된 국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만들어져 있는 형성되어 있는 많은 매물대들이 있다. 이 매물대들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 그죠? 그게 결국 부담이라는 거예요. 이 매물대를 한꺼번에 뚫고 가기 위해서는 강한 거래 대금이 붙어지면서 올라가야 된다. 그죠? 여기 보이잖아요. 지금 그룹대. 얘들이 다 매물대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주가대가 있죠. 이 주가대를 이 일명균형표 후행 스팬이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그런 일을 한번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또 15,450원 레벨단의 제일 위층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지금 기관과 외인들의 60일 그러니까 석 달 동안 한 분기 동안의 평균 단가가 한 15,500원 정도 돼요. 그죠? 15,500원 정도로 지금 계산이 돼 나오는데 15,500원 단위 지금 이 정도 되겠죠. 15,500원이면 이 정도 되겠는데요. 예. 거의 지금 레벨 단 현재 레벨 스테이 단의 상단 부분이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이 정도의 평균 단가를 만들고 걔네들도 물려 있어요. 예, 걔네들도 물려 있고 우리 개인들도 많이 물려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얘네들이 여기서 계속 손절을 이어가지는 않을 거다. 지금 현재는 계속 순매도 중이에요. 한 달 하고 10일하고 한 달하고를 보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지금 10일, 20일은 계속 지금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60일로 보면은 순매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동안 물량을 많이 샀었는데 그 3개월 동안에 샀던 물건을 최근 지금 한 달 동안에는 어느 정도
매도하고 있다. 근데 매도를 어떻게 하게 돼요? 평균 단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손절을 치고 있는 거죠. 걔네들도. 이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보면서 팔고 있다. 그런 형태를 볼 수 있거든요. 자, 추세선 볼까요?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하락 추세선이죠. 이 하락 추세선을 지난주에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좋은 모습이죠. 그 다음에 241 이동평균선 정말 중요한 추세 라인이죠. 241이니까 1년에 해당하는 이동평균입니다. 이 1년에 해당하는 이동평균을 지금 이탈을 했었어요. 그죠? 3월달 이탈을 했다가 여기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다가 다시 지금 뜨거하고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혹시 다시 재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최근의 상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요거 먹고 나는 그냥 그만둘래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240인을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한다면 그때는 1540원 또는 이 일맥균형표의 구름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기분적인 상승 파동의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량을 지금 현재는 뭐 신규 접근을 가능한 자리긴 하지만 그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여전히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만 담고 이런 부분에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241선을 좀 지지선, 강한 지지선을 보고 241선이 이탈하면은 나는 손절한다는 기분으로 접근해도 되는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상당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아이고 40분이 지났어요. 한 종목에 40분이면 이게 심화 리뷰가 아니고 팔로잉 업 영상인데 어떻게 한다. 자, 두 번째 종목 두산 퓨어셀을 조금 간단하면서 심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두산 퓨어셀 한번 볼 텐데요. 두산 퓨어셀이라고 하는 종목도 따지고 보면은 전기차하고 수소 전기차하고의 그 차이예요. 결국엔 이것도 새로운 대체 차량, 대체 에너지를 이용한 차량에 대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두산 퓨어셀은 엄밀히 말해서 꼭 수소 전기차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수소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에 대한 어떤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꼭 자동차 쪽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뭐 원자력이라든지 또는 풍력 또 뭐죠? 그 태양열 이런 것들 대체 이제 근데 원자력은 지금 우리나라가 뭐 조금만 제동을 걸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풍력과 태양열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태양열, 풍력이 과연 원자력만큼이나 전기 생산에 큰 비중으로 큰 힘으로 갈 수 있을까? 저는 계속 의문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석탄도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화력 발전소들,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소, 그 다음에 뭐 원유를 이용한 또 화력 발전소도 안 돼. 원자력이 효율성 면에서는 가장 좋은데 그것도 싫대. 그러면 결국에는 뭐 풍력하고 태양열밖에 없는데 그 정도 갖고는 힘이 딸릴 테니 이런 수소와 같은 새로운 어떤 대체 에너지에 관심이 좀 더 앞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 꼭 자동차로 볼 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또 원료 전기 생산을 위한 원료 앞으로 전기차 되면 전기는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는 기름을 넣고 자동차들이 다녔는데 앞으로는 전기차가 점점 비중이 확대되면은 전기 생산량이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전기 생산량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만큼의 캐파를 우리나라가 못 만들어낸다면 결국에는 다른 대체 에너지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 그 폭을 넓힐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태양열과 풍력에 대한 어떤 한계를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는 만나게 될 거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수소에 관련된 에너지를 또 하나의 대체 에너지로 봐야 되지 않나. 환경도 덜 피해를 그러니까 친환경적이면서도 그죠? 다시는 이제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 또 인프라적인 부분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본다면은 이 두산 퓨어셀의 어떤 성장성을 크게 본다. 실적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두산 퓨어셀의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020년 실적은 260억 영업이익에 EPS 187원, 매출액 4,618
그러니까 작년 2019년 대비해서 한 38% 정도 성장성을 보였어요. 네, 성장을 보였고요. 올해는 지금 작년보다 약 36% 성장, 실질적인 증가 폭도 3,090% 정도. 예, 물론 작년에는 조금 하락했던, 전년비 대비 하락했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실질 증가 폭입니다. 하락했기 때문에 그 기저효과로 좀 이렇게 높은 수치를 예상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어 있고요. 2022년은 127에 420, 2023년은 69에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가치 평가를 한번 보면은 2021년 올해가 7.05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1 이상이면 고평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7이에요. 상당히 고평가입니다. 이 회사가 벌어들이고 있는 영업 실적에 비해서 매출액에 비해서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퍼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퍼만. 근데 다행스럽게도 2022년 내년이 되면 그게 적정 주가 수준으로 훅 떨어질 수 있는 그만큼 영업이익과 EPS 매출액이 상향될 것이다. 그렇게 컨센서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주가 수준으로 본다면 훅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작년이 8.93이었는데 가치평가가 올해 7.05, 내년 0.96까지 안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더 올라서 예를 들어서 3 정도만 되어줘도 추세적으로는 떨어지고 있는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동안 너무 과하게 성장성을 갖다가 그 멀티플을 해줬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씩 현실화되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두산표셀 2020년 대박주 중에 하나였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고평가 논란에 충분히 쌓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적정 주가를 계산해 보니 이러한 적정 주가가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적정 주가를 차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자, 금방 확인됐다시피 두산표셀은 이미 너무너무 고평가 국면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초록색 선이 2021년 올해의 적정 주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빨간색 선이 올해의 적정 주가 상단 밴드예요. 올해 2021년 들어서 이 상단 밴드를 돌파했습니다. 1월달, 2월달 두 달 동안 돌파했고 지금 조정국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상단 부분인 이 가격대인 55,930원 돌파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물음표를 달아야 됩니다. 이건 좀 심하다. 아까 우리 M+에서 적정 주가 하단 밴드 밑으로 갔기 때문에 제가 거기도 물음표를 달았잖아요. 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슨 이유가 있다. 싼 게 비지떡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수준에 있다. 쉽게 말해서 이 적정 주가 밴드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 밴드 딴 아래 위로 그 주가가 형성됐다는 것은 그건 뭔가가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다. 너무 과열됐거나 너무 심하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월, 2월 달을 보면 2021년 아직도 8개월이나 남았는데 이제 뭐 아직도 1분기 이제 겨우 지난 그런 상황인데도 벌써 이 2021년에 실적 전망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에 적정 주가 상단 밴드도 뚫고 올라갔다? 그건 정말 과열인 거죠. 정말 과열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현실화 될 필요는 있는데 그래서 지금 2021년 올해 것만 본다면 55,930원에서 저점은 24,800원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적정 주가는 46,488원인데 이 정도 선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주가가 앞으로 성장성, 아까도 우리가 2022년 성장성을 보고 거기에 대한 가치 평가를 봤지만 2022년에 확실하게 좋은 실적이 담보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그때부터 2022년에 실적을 끌고 와야죠. 1년의 후지만 실적을 끌고 와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2년 또는 3년의 실적까지도 당겨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종목이 성장주일 경우에. 성장성만 보고 믿고 들어갈 경우에는 향후 2년 또는 3년의 실적을 끌고 와도 돼요. 지금 현재의 주가에. 그게 이상한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2022년의 실적을 통한 적정 주가는 96,500원이에요. 96,500원이라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정권사들이 보고 있는 목표 주가 또는 적정 주가가 74,500원이거든요. 지금 55,500원이니까 아직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계속 있다. 고평가 논란인데 그래도 상승할 여력은 있고 고평가 논란인데 2022년, 2023년 실적을 끌고 온다면 지금 주가보다 앞으로는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럼 지금은 뭐냐?
2021년에 대해서 2020년에 너무 핫하게 올라왔으니 또 2021년 초기에 많이 올라왔으니 그 부분에 대한 이익 실현 욕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특히 주가가 이렇게 확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서 많은 이익을 본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제는 팔 때가 됐구나 하고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탈이 이탈을 부르고 이탈이 매도세를 계속 더 불러서 조정세가 더 깊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봉 차트에서 12주선을 망가뜨렸잖아요. 12주선을 제가 여기 노란색 화살표 칠해놨죠. 그죠? 2월 마지막 주에 지금 매도 사인이 뜬 겁니다. 그때부터 계속 지금 이제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적정 주가인 46,400원대까지도 밀릴 확률이 많고요. 심지어는 24,000원을 향해서 쭉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스토캐스틱 차트 보면 최근에 많이 하락했던 주간 스토캐스틱의 모습이 어느 정도 우상향으로 턴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일간 차트가 강하게 한번 3월 중순에 한번 시세를 뽑아줬다가, 그죠? 시세는 뽑지 못했지만 에너지를 한번 강하게 만들어줬다가 다시 조정파 만들고 재차 시도했는데 이때 일간이 이전에 고점의 에너지를 값을 돌파하지 못한 것은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하락 추세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에너지의 하락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좋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을 한번 파동, 그 다음 한번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 정도쯤에 이 주간 스토캐스틱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쉽게 말해서 4월 한 달 동안 이 두산 퓨어셀의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접근해도 좋겠다. 접근이 가능한 자리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일간에 해당하는 일간 차트를 보면은요. 이것도 아까 우리가 봤던 M+처럼 레벨 스테이가 실패되고 레벨 다운이 시작됐었죠. 그죠? 레벨 다운이 시작됐었고 레벨이 끝났고 지금 현재는 레벨 다운 이후에 레벨 스테이 구간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맥균형표 여기 있잖아요. 일맥균형표 위에 있고 일맥균형표는 뭐죠? 일맥균형표 구름대죠. 구름대가 위에 있고 구름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른 말로 매물대죠. 매물대 저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맥균형표 후행 스팬도 이런 가격대를 돌파하고 올라가야 되는 부분. 너무 M+랑 닮았죠. 그죠?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너무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레벨업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 왜? 2022년도 보잖아요. 2023년도 보잖아요. 사실 2022년, 2023년에 성장성만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M+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M+는 여러 가지의 지금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상태지만 두산 퓨어셀은 단지 비싸다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지금 현재 비싼 국면인데 지금은 비싼데 내년 지금 이 가격이 정말 비싼가? 라고 생각한다면 또 이 생각의 입장이 약간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만큼 실적의 전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6군데의 증권사가 커버를 하고 있어요. M+는 지금 한 군데만 커버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물론 없는 거나 낫지만 그래도 한 군데의 어떤 내용만 보는 것보다는 6군데 증권사의 컨센서스를 가지고 그 평균으로 보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두산 퓨어셀이 조금 더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하락 추세 분명히 돌파했고요. 그죠? 돌파한 모습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바닥을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노란색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52,200원. 이 노란색 선은 뭐냐면 볼린저 밴드로 봤을 때 이 선이 정말 중요한 저항선입니다. 52,200원 위로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이 종목은 쉽게 위로 차고 올라갈 수 없는 에너지다. 52,200원은 무조건 벗겨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의 물량을 편성하고 늘린다기보다는 최소한 52,200원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이 매물대에서 어느 정도 소화 과정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지금보다는 더 비싸게 사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쪽에 베팅할 수 있는 여력이 나옵니다. 여기서 잘못 사버리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베팅의 그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52,200원이라는 그 가격 라인을 정말 잘 살펴봐야 된다. 52,200원 가격 라인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 지금 당장 하락 파동에 여기서 물량을 늘리는 거 신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째 그 다음 파동에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이번 하락 다음이 이번 하락이 전 저점보다 더 안 내려가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상승 파동이 전 고점보다는 더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래 에너지가 점점 강한 쪽으로 체력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두들겨 맞았는데 이 두들겨 맞은 것이 회복이 되고 다시 돌려낼 수 있는 체력이 형성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체력의 형성 과정. 우리도 왜 몸이 피곤하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충분히 쉬어서 체력을 보충하고 해야 그 다음 뭐 다른 일을 도모할 수 있듯이 주식도 똑같습니다. 어떤 에너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쉽게 두들겨 맞았어요. 이렇게 심하게 두들겨 맞았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픈 부분이 상처가 아물고 체력이 회복돼서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대를 갖고 있는 그런 실적 전망을 보유한 회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되 섣불리 빨리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예. 거기에는 바로 이러한 약간 고평가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죠? 고평가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조금 천천히 해도 좋겠다. 하지만 성장성 하나만큼은 정말 여전히 좋다. 뭐 험잡을 데 없습니다. 지금 2022년 내년 127% 성장에 420% 실질적 성장. 물론 이 컨센서스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당연한 내용이 확보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의 컨센서스로는 127%에 420%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이 특별히 더 기대되는 회사다. 그러면은 조금 중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그죠? M+보다는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겠다. M+는 올해 또는 내년 초까지 좀 쉽게 말해서 한판 하고 나와야 돼요. 한판 하고 나와야 되는 종목인 것에 비하면 두산 피오세는 조금 더 최소한 2023년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평균 단가는 5만 1,000원 정도, 5만 1,000원 정도가 지금 최근 3개월 동안에 외국인 기관의 평균 단가거든요. 5만 1,000원이면 한 이 정도 포인트인데요. 거의 지금 현재 5만 500원이니까 5만 1,000원이면 이 정도 선이니까 뭐 거의 지금 현재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외국인 또는 기관들의 평균 단가가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DMI도 조금 떨어져 있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두산 피오세는 가져가는 게 좋겠다.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고 너무 성급하게 달려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봅니다. 제가 M+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M+가 사실 전 정말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커서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여전히 계속 좋게 볼 겁니다. 좋게 볼 거고 기회될 때마다 물량을 더 늘려나가는 쪽으로 한번 전략을 짜볼 텐데요. 또 기회될 때 여러분들께 구성 영상 계속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주말 또 다음 주 한 주를 튼튼하게 강한 에너지로 강한 체력으로 가실 수 있도록 충분히 또 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컷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